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네, 여러분들 위해서 좀 조언을 좀 해드린다면은, 지금 혹시 커피들 좋아하실 텐데, 커피들 많이 마셔야죠. 커피들 꾸준히 드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그렇죠? 저희 그 카페인이 셀-투-셀 갭 정션을 열어주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카페인을 마셔야 굿모닝 하고 세포들이 다들 손을 잡는 것처럼 저희도 커피 마시던 분들이 구역질이 난다 이래가지고 참으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카페인을 좀 섭취를 하셔야죠. 카페인의 양이 제일 많은 건 역시 자판기 커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두커피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그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술은 좀 줄이셔야죠. 술을 먹으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 뉴로 트랜스미터 만들어주는 그 알데하이드를 만들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효소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을 안 만들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술은 줄이시고 담배는 피우셔야죠.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생물학 공부들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우면 그 책에서 보셨죠? 니코틴 디펜던트 리셉터가 신경세포에 발현이 되고 있는데 니코틴이 들어와야 신경세포들이 작용을 할 텐데 안 들어오면은 안 되니까 담배도 이렇게 목적하시는 거를 이루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피우시고, 중단에 이렇게 끊지 마시고요. 커피도 마시시고, 이렇게 몸 버려가면서 술만 안 드시면은 공부하는 데는 지장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어서 저희들, 면역학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은 이 시간에 끝나게 되고, 혹 봐가지고 이제 좀 추가할 내용. 그래서,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 혹은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룰지 안 다룰지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 토론을 해본 다음에 그건 좀 결정하겠고, 이번 시간으로 아마 면역학 그 강론에 해당하는 얘기들은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지난 시간에 세포성 면역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또 합해져서 이제 또 얘기가 될 내용은, 그래서 언급할 얘기들은 사실 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요. 근데 이제 뭘 얘기해야 되느냐?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얘기죠.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염증 반응. 그래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면역 반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염증 반응이다. 똑같은 얘기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단지, 그게 지역적인 걸로 축소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시스테마틱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 달라질 뿐이지, 면역 반응 전체는 일단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면역 반응의 통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항원으로 생각을 해보죠. 칼을 맞았습니다, 제가. 칼을 많이 아닌데. 자, 어쨌든 칼을 맞았는데 이게 상처가 나고 그러다 보면은 조직에 데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티슈 데미지가 오게 되면은 이 조직세포에서부터 분비되는 그런 물질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조직이 데미지를 입었다든가 혹은 혈관세포가 상피세포가 데미지를 입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 데미지를 입은 걸로부터 특정한 화학분자들이 분비가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화학분자가 분비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보면은 플라스민이라고 얘기하죠. 플라스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브린, 혈액 응고에 관계되는 피브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키닌, 이 키닌 같은 건 히스타민하고 더불어서 같이 매우 잘 나오던 얘기죠. 그래서 이런 화학분자, 피브린 같은 경우에도 좀 분해가 돼가지고 피브린 펩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데미지를 입게 되면 이런 분자가 분비가 되게 되고, 이런 분자들은 작용을 하는 것이 어디를 가서 작용을 하게 되냐면 이웃에 분포하고 있는 블러드 엔도세리얼 셀, 혈관 내상피세포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혈관 내상피세포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죠. 혈관 내상피세포 같은 것들이 이런 화학 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혈관 내상피세포는 특정한 또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수용체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죠. 수용체. 그래서 이런 수용체는 대개 애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드이전 몰레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드이전 몰레큘. 즉 부착성 특징을 나타내는 분자들이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혈관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은 혈관 상피세포에 그게 뭐 어떤 뭐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칼이 이렇게 멋진 칼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여기 데미지를 입게 되면 여기서 화학 분자가 분비가 되고 여기에 혈관 내상피세포에 화학 분자가 도달하게 되면은 유전자 반응이 달라져가지고 여기에 어드이전 몰레큘이라고 하는 것들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혈관을 굴러다니고 있던 혈구세포들은 전부 다 혈관을 굴러다니죠. 적혈구 이만하게 굴러다닌다 그러면 백혈구 막 이만하게 굴러다니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굴러다니고 있어요. 혈관을. 이렇게 급류타기 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혈관 내상피세포를 굴러다니는, 롤링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특정한 어드이전 몰레큘들을 만나게 되면 백혈구들이 여기서 이 어드이전 몰레큘하고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이토스켈레톤 같은 세포 골격 같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고 이 틈새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조직으로 이 백혈구 세포들이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특징을 나타내죠.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혈관 내상피세포에 어드이전 몰레큘 같은 것들의 분비가 돼서 이런 작용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서 유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지만은 이게 한번 정리 다시 해서 인플라메이션의 4가지 주된 특징. 그렇게 얘기했죠. 레드니스, 스웰링, 그 다음에 뭐죠? 페인, 그 다음에 피버.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했죠. 뭐 스웰링이나 레드니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붉어지고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의 투과성 증가돼서 붉게 보이고 스웰링이라고 하는 것은 백혈구 세포들이 자꾸 조직으로 모여드니까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가려움증이나 약하면 가려움증, 강하면 고통, 페인이 오게 되고 그 지역 부분에 열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국수적일 수도 있지만은 시스테마틱하게 일어나면 전체적인 몸에서 일어나게 되면 뭐 파이로젠 같은 발암물질, 발열 인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4가지 과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화학 분자에 의해서 유도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티슈 데미지가 오게 되면은 반드시 2차 감염이 따라와요. 2차 감염이 따라와게 돼요. 데미지를 입었는데 2차 감염이 안 일어나려면 저희들 무균실에 살아야 되겠죠. 무균실에. 그렇죠? 깨끗하게 소독된 가위를 가지고 내가 맞았다든가. 아마 그래도 2차 감염이 일어나죠. 뭐 공기 중이나 뭐 이게 살갗에 묻어 있거나 그래서 반드시 2차 감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박테리아 이런 것들에 의해서 2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염증 반응은 2차 감염을 유도하게 되는데 박테리아에 의해서 뭐가 유도가 되느냐? 항체가 유도가 되죠. 궁극적으로 항체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항체가 유도가 된 거는 또다시 무엇을 유도를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보체, 컴플리먼트를 유도하겠죠. 그럼 이 보체는 다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걸로 쪼개지겠죠. 아까 뭐 보체 말씀을 드렸으니까 C3A라든가 그다음에 C5A 같은 것들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또 혈관 내상피세포에 자극을 해가지고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박테리아에 의해서 특이적으로 항체가 생성되는 것도 어차피 이런 염증 반응의 경로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케모텍시스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케모텍시스, 화학 주성을 나타내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마이그레이션을 촉진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비특이적으로 봐서는 이 박테리아 2차 감염에 인데서부터 무엇이 컨타미네이션이 되느냐? LPS. LPS는 아시는 거죠? 그죠? LPS를 모르신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거는 한번 심각하게 자기의 학습 정도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 리포폴리사카라이드. 그렇게 얘기했죠.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이거는 그람 음성균의 세포 벽 성분이죠. 펩티도글리칸하고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이걸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음성균은 LPS, 그람 양성균은 펩티도글리칸 이렇게 주로 구성이 돼 있고 이거는 우리 외독소, 우리 독소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성분이었죠. 그래서 LPS 같은 경우에는 비특이적으로 B셀이나 아니면 마크로파지 이런 거를 마크로파지 같은 거를 자극을 해요. 마크로파지나 혹은 뭐 B세포 같은 거를 비특이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요. 비특이적인 자극. 그래서 이런 비특이적인 자극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마크로파지가 LPS의 자극이 오게 되면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라든가 인터페론 감마라든가 이런 사이토카인 분비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이토카인 분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염증 반응이 더 많이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비특이적인 세포성 반응에 의해서도 유도가 되고 항체에 의한 반응, 보체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뭐 사이토카인 이런 케모텍시스 팩터에 의해서도 유도가 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염증 반응 자체는 면역 반응이랑 같은 거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염증 반응이 유도가 된다. 염증 반응을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염증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그래서 나눠져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acute. 이거는 급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로닉을 얘기하죠. 크로닉은 만성 염증 반응을 얘기를 하죠. acute inflammatory response에서 급성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 염증 반응을 해당하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 최초에 어떤 데미지를 입게 된다든가, 어떤 자극을 입게 된다든가, 데미지를 입게 된다든가 이러면 최초에 일어나는 일은 비특이적인 세포성 면역 반응이에요. 비특이적 세포성 면역 반응. 그래서 이런 얘기겠죠. 비특이적 세포성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런 얘기들에서 비특이성 세포성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6시간 이런 데미지가 있고 나서 6시간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메이저 파퓰레이션이 뉴트로필이에요. 뉴트로필. 호중구를 얘기하죠. 뉴트로필이 대표적인 식세포 작용을 하는 세포였죠. 마크로파지하고 더불어서 비특이적인 세포성 면역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꾸역꾸역 맨 처음에 뭐 모기에 물리건 아니면 벌에 쏘이건 어디에 뭐 하든 해서 꾸역꾸역 밀려드는 이것들은 최초엔 뉴트로필이라는 거예요. 뉴트로필이 모여든 다음에 그 다음 파퓰레이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마크로파지예요. 마크로파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죠. 저희들 골마가지고 염증 반응에서 골마가지고 고름이 나오는 거는 다 뉴트로필하고 마크로파지의 시체들이다. 고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마크로파지들 혹은 모노사이트들이 몰려들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몰려들게 되면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는 거는 마스트셀이 유도가 돼요. 마스트셀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스트셀은 베이소필이 조직으로 이동한 거를 마스트셀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베이소필이 호염구가 조직으로 이동을 하면 마스트셀, 비만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고 이 마스트셀에서부터 디그라뉴리제이션, 즉 히스타민 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촉진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큐트 인플라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기 단계에는 특이적이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특이적일 수가 없죠. 항체에 의해서 어떤 2차 감염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항체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크로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연성 염증 반응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뭘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항원이 침투를 했는데 2차 감염이 됐던 어쨌든 창원이 침투를 하게 됐는데 항원이 제거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제거가 되지 않는 항원이다. 분해가 되지 않는 항원이다. 이런 거인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생물 중에서도 저항성을 가지는 미생물들, 면역 반응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는 미생물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심폐진균증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곰팡이가 폐 안에서 이렇게 뭐 잘 안 되든가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가 제거가 쉽게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얘기해요. 제거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 발이 꿈틀꿈틀거리네요. 제 발에 있는 곰팡이도 제거가 안 되긴 안 되던데. 자, 어쨌든 농담이고 그래서 이 저항성 미생물, 제거가 잘 되지 않는 미생물들이나 그런 항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큐트 인플라메이션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롱텀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죠. 물론 어큐트 인플라메이션도 마지막에 가서는 특이적인 면역 반응으로 끝나겠지만 요거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고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특이적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되는데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얘기했던 어떤 거 아닌가 면역 반응이 사그라드는 그런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은 계속해서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유지가 될 뿐이지 만들어진 항체의 양이 계속해서 높게만 유지가 될 뿐이지 떨어지는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자신의 조직이나 티슈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 계속 유지가 되고
면역 활성이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항체의 면역 활성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래서 항체의 생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오토 이뮤니티로 발전을 하게 돼요. 오토 이뮤니티.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경우들이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알러지라든가 알레르기 반응이죠. 알러지가 일어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항원을 노출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뭐 오토이뮨 디지즈를 나타내는 것들 어떤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고 그랬는데 그 박테리아가 잘 제거가 되지가 않아요. 내 몸에서 특이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박테리아에 대한 항체의 특이성 어떤 A라는 박테리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항체가 꾸준히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항체는 내 몸 안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어딘가에는 가서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피니티가 떨어지면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 자신의 셀프 안티젠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 항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셀프 안티젠을 가지는 내 정상적인 티슈나 그런 곳에 가서 데미지를 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오토이뮤니티가 되는 거죠. 오토이뮤니티. 그래서 오토이뮤니티의 대표적인 예가 그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이 박테리아에 감염된 항체의 특이성이 연골세포하고의 특이성하고 유사해서 연골세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관절 부위를 공격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화상이라든가 화상을 입게 된 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상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껍데기가 홀라당 타버렸다. 그러면 껍질이 다 없으니까 우리 첫 번째 이뮨 디펜스 시스템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바깥에서 아무리 막 바세린 바른 거즈를 가지고 잘 감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부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항원, 지속적으로 노출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즉 오랜 동안 지속적인 인플라메이션이 유도가 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쇼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국지적으로 일어날 때는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아주 국지적으로 일어날 때는 단순하게 그냥 부종 현상이 일어나요. 국지적으로 일어날 때는 부종 현상이 일어나서 뭐 스웰링이랑 똑같은 얘기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부어오르는 걸 얘기하지만 이게 몸 전체적으로 일어날 때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열이죠. 열. 피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우리 얘기했지만은 히스타민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 분자 우리 다른 거 얘기할 때 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얘기가 좀 되겠지만은 히스타민이 아니면 다른 화학 분자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런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화학 분자에 의해서 혈관이 계속해서 투과성이 높아지게 돼요. 투과성이. 혈관의 투과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은 결과적인 저혈압이 나타나겠죠. 저혈압이 나타나가지고 저혈압에 쇼크가 와요. 쇼크가. 그래서 우리 과민 반응도 마찬가지인데 과민 반응이 지속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혈압이 오게 되면은 쇼크가 오게 돼서 우리 뭐 페니실린 샥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저항성이 저혈압이 생겨가지고 쇼크로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화학 분자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평활근 수축도 유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활근 수축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은 평활근들 특히나 숨쉬는 기도 폐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호흡장애로 죽는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오래되게 되면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은 알러지 이 롱텀 리스폰스가 있는 알러지 같은 경우에 친구들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 복숭아 막 새 거 사가지고 친구 쫓아다니면서 막 문지르고 막 괴롭다고 도망가니까 쫓아가면서 한 번 더 하고 걔 막 몇 번은 괜찮지만 계속 그렇게 문지르다 보면 걔가 막 몸에 막 불긋불긋 돌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막 거품 물고 쓰러지면은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쇼크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노르아드레날린 교감신경을 자극해주는 그런 호르몬들을 에피네프린을 사용을 아드레날린이든가 이런 걸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그 혈관의 투과성, 그러니까 그 혈압을 높여주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저혈압도 극복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평활근 수축하는 것도 임시적으로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근육 이완도 시켜줄 수가 있으니까 기억나시죠? 일반 생물학 하실 때 했던 거죠. 평활근 수축되는데 이완하게 하는 게 그런 에피네프린 종류의 교감신경 쪽이었고, 그렇죠? 그다음
그렇죠. 그리고 이 혈관의 투과성 같은 거 증가, 혈압을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도 역시 교감신경 호르몬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사를 해주면은 쉽게 알러지나 이런 그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에서부터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지금까지 세포성 면역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앞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부터 쭉 얘기가 됐지만 면역 반응 전체가 염증 반응하고 같이 다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음 과정으로 얘기가 돼야 될 내용은 그래서 이제 과민 반응 얘기하고 과민 반응 끝나고 나서는 백신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되면은 거의 면역학의 대부분의 내용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내용은 하이퍼센시티비티, 과민 반응에 대한 얘기죠. 하이퍼센시티비티. 센시티비티. 제가 원래 이렇게 글씨를 이쁘게 적는 사람이 아닌데 왜냐하면은 아깝잖아요, 시각이. 그래서 글씨를 이쁘게 적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요새 들어서 비교적 글씨를 이쁘게 쓰고 있죠. 네,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지금 욕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이해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센시티비티, 과민 반응을 얘기를 하죠. 과민 반응. 그래서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부작용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얘기들인데 종류는 4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소 아저씨에 대한 감정이 아직까지 오늘은 하루 종일 이걸로 세탁소 아저씨 얘기로 울고먹고 있는데 세탁소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해서 4가지 종류로 하이퍼센시티비티를 나눠서 얘기를 하죠.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주된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 마스트셀이죠. 마스트셀. 아까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마스트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마스트셀하고 이뮤노글로불린 E, IgE를 얘기를 하죠.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뭐 일반적으로 알러지라고 얘기하죠. 알러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또 해보면은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항체에 디펜던트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이퍼센시티비티 타입 2는 항체, 즉 이뮤노글로불린 IgG라든가 IgM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 주된 역할을 하는 녀석이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컴플리먼트를 유도해서 같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그런 얘기했죠. 보체를 얘기하면서 항체하고 보체 복합체, 안티바디하고 컴플리먼트의 복합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면역 과민 반응을 얘기해요.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또 글씨가 이렇게 되고 있네요. 컴플리먼트. 보체 얘기하는 겁니다. 보체. 또 거센 항의가 있을까봐. 자, 보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 반응이 유도되느냐고 항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보체가 옆에 붙어요. 보체가 C3B 같은 게 붙는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항체 보체 컴플렉스가 만들어져야만 효과적으로 이 항체가 우리 혈액 내에서 제거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거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민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크로파지 같은 것들의 활성화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TDTH. 아까 조금 자세히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Delayed Type Hypersensitivity, 지연성 과민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지연성 과민 반응. 지연. 제가 알고 있던 사람 중에 지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연성.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이름 중에 미경. 그렇죠? 성이 현씨고 이름이 미경이고 그래서 이런 존재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말 이 이름은 좀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름 제가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 한번 써보고 싶은 이름이 테리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테리아. 성이 이게 박씨더라고요. 박테리아. 그래서 갑자기 또 지연도 생각나네요. 그래서 지연성 과민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서 과민 반응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해보죠.
타입 1 하이퍼센시티비티는 뭐 말씀드린 대로 마스테라고 IgGA를 하는데 첫 번째 항원에 자극이 있게 되면은 이거에 의해서 항체의 특이성에 의해서 안티바디가 유도가 되죠. 안티바디가 유도가 되는데 특히 안티바디 중에서 이뮤노글로불린 E가 유도가 된다. 이뮤노글로불린 E는 컨스탄트 리전 부분이 하나가 더 있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멤브레인에 결합할 수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세포 안에 시그널 패스웨이도 돌려줄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베이소필이라든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체 자극이 있게 되면은 요 첫 번째 항원에 대한 자극이 있을 때 항체가 만들어진 거는 그 다음 상태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마스셀이나 마스셀에 이렇게 멤브레인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이뮤노글로불린 E가 IgE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동일한 항원에 자극이 있게 되면 리셉터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 안에 시그널 패스웨이가 전달이 되고 베이소필이라고 하는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굉장히 과립이 많이 들어있는 이거의 특징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과립이 너무 많아서 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과립이 많은 거를 베이소필, 마스트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과립들이 분비가 되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서 히스타민 분비가 되고 염증 반응 유도가 되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알러지라고 이런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타입 1 하이퍼센시티비티는 조금 부단히 유전적인 특징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베이소필의 혈액 내의 농도는 굉장히 적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혹시 피 한 방울 이렇게 내가지고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문질러서 염색해가지고 봤는데 핵이 안 보일 정도로 과립이 꽉 찬 세포를 봤다 그러면 로또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로또. 그만큼 확률이 적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적은 숫자로만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과잉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데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베이소필이나 마스트셀의 파퓰레이션이 좀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전적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염증 반응이 유도되는 거는 나중에 보체라든가 C3A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뭐라고 따르게 그냥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없이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각종 반응들이 면역 반응들이 유도될 수 있다는 거를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C3A 이런 보체들에 의해서도 연결이 된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필락시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 말한데 C3A나 C5A나 이런 것들을 아나필락 톡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토피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마찬가지 동일한 이런 타입 1 하이퍼센시티비티에 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아토피하고 연결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아토피하고 연결해가지고 타입 1 하이퍼센시티비티를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혹시 좀 전략적으로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군요. 아토피.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하이퍼센시티비티 타입 2를 얘기해야 되는데 타입 2는 IgG하고 IgM에 의해서 유발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방식으로 얘기한다면은 IgG하고 IgM이 굉장히 많이 발현되게 되면은 컴플리먼트가 유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컴플리먼트. 그래서 컴플리먼트가 유도가 되고 컴플리먼트 유도가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C3A 역시 마찬가지로 C5A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주된 작용을 하는 게 옵소나이제이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에 의해서 ADCC 반응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옵소나이제이션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항체가 유도가 됐는데 솔루블 안티젠이에요. 솔루블 안티젠. 수용성 항원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ADCC나 옵소나이제이션 같은 게 전부 다 세포성 면역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컴플리먼트나 이런 거, 항체나 컴플리먼트에 의해서 유도가 막 돼가지고 활성화는 됐는데 솔루블 안티젠이다 보니까 제거가 잘 안 돼요. 제거가. 그렇잖아요.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 먹어야 되는 녀석들인데 막 날마다 주스만 갖다 주니. 그거랑 똑같은 얘기죠. 저희 이솝 우화에 나오는 두루미하고 여우하고 나와가지고 하여튼 접시 주고 병 주고 해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덩어리 먹는 거는 자신이 있는데 이 주스 마시는 거는 좀 잘 못해요. 날마다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원이 효과적으로 제거가 안 되니까 이거 막 더욱더 액티베이션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입 2 하이퍼센시티비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또 타입 3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체하고 보체 컴플렉스를 제거한다. 항체, 보체의 컴플렉스를 제거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항체와 보체 컴플렉스를 제거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항체와 보체 컴플렉스가 유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보체가 C3B 이런 것들이 같이 여기 항체에 붙으면서 남은 게 뭐겠습니까? C3A 같은 것들이 남아있겠죠. 굉장히 과량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뭘 유도하냐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염증 반응을 유도해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뉴트로필 같은 것들을 그래서 타입 3의 메이저한 세포는 뉴트로필이에요. 뉴트로필. 그래서 뉴트로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게 되고 이 뉴트로필들에 의해서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타입 3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한 세포가 뉴트로필이다. 여기서는 마크로파지, ADCC나 옵소나이제이션 이런 것들이고 여기서는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그다음에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PDTH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조금 얘기했죠. 이거는 분명히 헬퍼셀, DTH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고전적인 T셀의 분류로 독특하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헬퍼 1, 헬퍼 2 그래서 세포성 면역 반응만 유도하게 되는 특정 항원, 특정 안티젠이라고 얘기했죠. 심심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러시스라고 하는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만 이상하게 T 헬퍼 1 쪽으로 유도가 돼가지고 여기서 세포성 면역 반응으로만 강조돼서 얘기가 되던 것이 이거다. 그래서 세포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헬퍼 1의 사이토카인 분비에 의해서 마크로파지하고 사이토톡식 T셀 같은 것들이 증가를 하게 돼서 대개 42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지나야 이런 세포들의 어떤 활성이라든가 이렇게 좀 지연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민 반응 종류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보면은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로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헤몰라이시스의 특징이 있어요. 헤몰라이시스. 적혈구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적혈구 용혈 현상. 용혈 현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RH 플러스하고 RH 마이너스에 의해서 RH 플러스의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의 RH 마이너스 몸속에서 적혈구 용혈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타입 2에 해당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특징이 타입 2 하이퍼센시티비티는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막 보게 되면은 이게 용혈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아주 그냥 심하게 이렇게 피부 같은 경우에도 멍처럼 망가진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됐던 거냐면 항혈청 주사에서부터 알게 된 거예요. 항혈청 주사. 그래서 항혈청 주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들 외부에서부터 안티바디를 만들어 가지고 뭐 독에 대한 항체를 생쥐한테서 뭐 염소나 이런 것에서부터 얻었다. 그리고 나서 이 항체를 갖다가 내가 독사한테 물렸을 때 그 항체로 주사를 맞았다. 항혈청 주사를 맞았다. 이랬을 때 항혈청 주사를 맞게 되면 과민 반응,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타입 3의 과민 반응이라는 거죠. 이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안티바디가 과량으로 특정 안티바디가 많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요거에 의해서 보체가 유도가 된다는 거죠. 보체가 유도가 되고 보체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뉴트로필이 유도가 돼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던 데서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혈청 주사에서부터 그렇게 알게 됐던 거고 이거는 뭐 얘기됐던 것대로 마이코박테리움이라고 하는 튜베클린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에서부터 알게 됐던 모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센시티비티 이런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얘기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 얘기가 남아있죠. 백신. 그래서 백신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백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백신. 우리 처음에 면역학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백신을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은 젠너하고 파스테르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백신. 그래서 백신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죠. 백신은 패시브 이뮤나이제이션하고 그다음에 액티브 이뮤나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액티브 이뮤나이제이션.
자, 패시브 이뮤나이제이션은 우리 일반적으로 수동면역이라고 표현하는 얘기죠. 수동면역. 액티브 이뮤나이제이션은 능동면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능동면역. 자, 그래서 패시브 이뮤나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동면역이라는 거는 항열청 주사를 얘기하죠. 항열청 주사.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뭐 다른 얘기를 하면 뱀에 물렸다. 뱀 독이 들어왔다. 근데 이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체 주사를 맞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항체 주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체 주사. 항체 주사. 이거는 특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제거를 할 수가 있죠. 빠르게 제거를 할 수 있다. 제거를 할 수 있지만은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은 타종의 즉 사람의 항체 만들어 그 항체 생성용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묶어놓고 주사했다가 그 사람에서부터 막 피 뽑아가지고 항체 분리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동물에 물론 척추동물이지만은 그런 항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종의 항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제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거부 반응 뭐라 그러죠? 부작용이 심하죠.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수동면역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안정성은 있어요. 안정성. 이 액티브 이뮤나이제이션에 비해서 안정성은 좀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 맞고 죽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액티브 이뮤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살아있는 균을 집어넣어준다든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개념인데 그거는 뭐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은 주사 잘못 맞고 그래서 예방시험할 때 항상 아침에 가라는 일반적인 통설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오늘 우리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주사가 있으면은 한 개의 바이알이 한 개의 주사 놓는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가면은 아침에 새로 출근해가지고 새로 냉장고에서 새로 딴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사 맞을 수 있지만은 저녁 때 가면은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가 따놓고 저 냉장고에 넣어놨다 꺼냈다 이러다가 라이브 백신, 살아있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활성이 증가 안 되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농담이. 진실로 받아들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그래서 이게 뭐냐, 농담으로 우리가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그래서 수동면역, 이런 얘기가 존재를 하죠. 수동면역. 그런 얘기가 존재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수정면역의 개념은 또 어떻게 더 확장해 볼 수가 있냐면은, 이뮤나이제이션 돼 있는 면역세포를 집어넣어주는 경우. 그런 경우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좀 발달한 개념인데, 이미 그 면역적인 획득, 항원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의 클론들을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준다든가 그런 것도 일종의 수동면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이뮤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액티브 이뮤나이제이션은 능동면역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빠르게 제거하고 부작용이 있지만 이거 가장 결정적인 거 얘기를 안 했네요. 뭐냐면 메모리셀이 생기지가 않죠. 메모리셀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에 그 독사한테 물렸을 땐 또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이지가 않고 일회성이라는 얘기죠. 메모리셀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액티브 이뮤나이제이션은 실제적으로 항원을 주사해주는 방법이죠. 투여해주는 방법이죠. 항원을 실질적으로 넣어주는 거다 보니까 항원을 넣어서 면역이 메모리셀이 생기게 하는 거죠. 메모리가 생기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지속성이 존재를 하죠. 지속성이. 그래서 평생면역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즉 반면에 항원을 투여해주는 거다 보니까 시간은 그만큼 지연이 되게 돼 있고 그렇죠.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패시브 이뮤나이제이션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좀 지연이 존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액티브 이뮤나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종류를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액티브 이뮤나이제이션은 어떤 걸로 종류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은, 어테뉴에이티드 백신하고, 어테뉴에이티드 백신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백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테뉴에이티드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약독화 백신, 어떻게 얘기할까요? 약독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약독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테뉴에이티드 백신 중에 대표적인 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킬링 시켜서. 죽여가지고 집어넣어준 거.
그리고 라이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생백신 그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것을 라이브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테뉴이티드 백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아예 포르말린 같은 거를 처리해가지고 단백질을 완전히 변형시켜가지고 활성을 없애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테뉴이티드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포르말린 용액에다가 이 균을 집어넣어가지고 확 그냥 삶아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단백질을 변성시켜버려서 완전히 죽여버린 다음에 이거를 집어넣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죽인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히킬링 시키거나 혹은 포르말데하이드나 이런 거 처리해가지고 단백질 변성이 유발돼요, 사실. 단백질 변성이 유발되기 때문에 항원성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항원성이 바뀌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어테뉴이티드 백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잘 획득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면역이 제대로 생기지 않는 경우. 그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장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안전해요. 이거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단점은 그거죠. 면역이 제대로 안 생길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면역이 안 생길 수 있다. 장점은 안전하다.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다면은 비용이 적게 들어요, 비용이. 왜 적게 드느냐? 이거는 어차피 죽고 변성된 거니까 그냥 막 주머니에 넣고 와도 돼요. 보건소에 갖다 줄 때 그 제약회사에서 주머니에다 넣고 그냥 가다가 어디 놀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가가지고 그냥 주머니에서 쓱 꺼내줘가지고 왔어요 하고 주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라이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 직원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다 보면 죽겠죠. 이 라이브 백신은 항상 막 냉장 보관해가지고 막 드라이 아이스 집어넣어가지고 막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비용이.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차이점이 있다. 얘기 다 했지만 라이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생백신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성이 따르죠, 위험성이 따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반면에 위험성은 따르지만은 면역 효과는 탁월하죠. 면역 효과는 확실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비용은 좀 많이 들고. 대신에 꼭 아침에 가서 주사 맞아야 돼요. 농담입니다. 역시 아침에 가서 주사 맞으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 백신의 특징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백신의 어떤 기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첫 시간에 그 젠너하고 파스텔을 얘기하면서 좀 강조를 얘기를 했던 것들이니까요. 구체적으로 더 얘기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그 백시네이션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패시브 이뮤나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그 보툴리늄 있죠? 예전에 그 캐닝, 그 혐기성 상태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강력한 독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이런 것들에 의한 독소, 그렇죠?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나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너스, 그래서 그런 종류가 같은 독소들이죠. 그래서 그런 엑소톡신에 대한 그런 독소들을 제거하는 것은 대개 이 패시브 이뮤나이제이션 가지고 제거를 해요. 왜냐? 걔네들 라이브 백신 넣어주면 바로 죽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독소는 너무 강해가지고 신경 독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일반 생물학 할 때도 얘기했지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나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너스 같은 경우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서 되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감염되고 막 수시간 이내로 독소가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의 면역 반응이 채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생명의 지장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면역 백신을 해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클로스트리dium 같은 경우나 디프테리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돼요. 또 헤파타이티스 간염 바이러스 A 타입이나 B 타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요. 액티브 이뮤나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하이퍼 센시티비티하고 백시네이션 과정도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생화학 강의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또 의견 수렴을 해봐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한 시간 정도는 우리 다른 면역학에서도 지금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만 얘기를 했고, 종양에 대한 면역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